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로 74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손재주 좋은 목수라고 불렀고 저 역시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살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가구들이 수백 가정의 거실을 채웠고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민호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목공소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하고 결혼하여 손녀까지 낳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송미란의 본성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지요. 저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는 이유로 손녀를 돌봐주다가 그들의 집에 아예 들어와 살게 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말은 같이 사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지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젊은 시절 나무를 다루던 이 손이 이제는 걸레와 행주만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국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짜다고 하더니 오늘은 싱겁다고 하는군요. 손녀인 서연이가 제 눈치를 보며 국을 후루룩 마시는 모습에 저는 그저 쓸쓸히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느라 아내의 말을 들은 건지 만 건지 표정 변화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와 서연이가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미라는 요가를 간다며 화려한 운동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설거지와 뒷정리가 제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이며 안방에 허물처럼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온갖 쇼핑백과 택배 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화장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옷장문은 터져나올 듯한 옷들 때문에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많은 물건들은 사다 나르기가 무섭게 또 새로 사는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한쪽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찻잔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100만 원이 넘는다며 자랑하던 영국제 본차이나 찻잔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닦으려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았던 탓이지요. 찻잔이 제 손을 빠져나가 화장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짤그랑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겁지겁 찻잔을 주워 들었지만 손잡이 부분이 깨끗하게 부러져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목공예를 하던 습관이 떠올라 순간 접착제로 붙여보려 했지만 본차이나의 섬세한 손잡이는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찻잔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진 쪽이 벽을 향하도록 해서요. 어쩌면 며느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얄팍한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그 기대는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요가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샤워를 하고 나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찻잔 세트를 보더니
무심코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집안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요? 이 찻잔 누가 깨뜨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어제 청소하다가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붙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 제 솔직한 사과에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실수요? 아버님,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영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한정판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싼 물건을 깨뜨린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고작 찻잔 하나에 이른이 넘은 시아버지에게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니.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 맞아. 근데 찻잔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찻잔 하나요? 아버님은 돈 가치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지난번에도 제 향수병 깨뜨리셨잖아요. 그것도 50만 원짜리였다고요. 그건 제가 욕실 청소를 하다가 선반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실수가 많아졌어. 하지만 말투는 좀 가려서 하렴. 나도 어른이야. 어른이요? 어른이시면 남의 물건 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아버님은 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쓸데없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 집에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말 안 하마. 저는 그 자리를 피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 하나 제대로 나지 않은 이 좁은 방. 햇볕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방이 꼭 지금의 제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까지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녁 8시.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의 팔을 붙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속상해. 아버님이 내 찻잔 깨뜨렸어. 그 120만 원짜리 로열 코펜하겐 찻잔. 한정판이라 다시 살 수도 없는 거라고. 아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저를 향한 것인지, 아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찻잔 건드리셨어요? 미란이가 아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까? 민호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니? 내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건데. 아버지도 좀 참으세요. 미란이도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요.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찻잔 하나 깨뜨렸다고 이 난리입니까? 내가 이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냐? 내 아버지다, 이놈아.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언제 아버님 보고 가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더 하세요.
가정부는 적어도 물건 깨뜨리면 변상이라도 하거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변상이라고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12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아들 민호는 둘 다 그만 좀 해. 라며 짜증 섞인 소리를 지르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지만 안방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는 벽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 저런 분이랑 도저히 못 살아. 뭘 해도 사고만 치잖아.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서 어떡해.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면 뭐해?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 아버지 없으면 이 집이 훨씬 편하지 않겠어?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제 마음도 그 어둠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 고작 120만 원.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악을 쓰던 소리, 아들이 저 대신 아내 편을 들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아들의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아침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 서연이만 제 눈치를 살피며 밥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업어주고 재워주던 손녀딸. 그 아이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어서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아들 민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눈동자가 한 곳에 멈춰 있었으니까요. 쿵.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저를 보란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빨리 안 나와? 학교 늦어. 서연이가 허겁지겁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손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고서야 아들 민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텅 빈 며느리의 밥그릇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순간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일은 미란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예민하고 직선적이어서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내가 10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찻잔 하나 깨뜨렸다고 이 늙은 아비한테 가정부보다 못하다고 악을 쓰는 걸 또 이해하라고요. 아버지. 아들이 제 목소리가 크다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미란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자기가 이 집을 나가든지 아버지가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데도 저렇게 낯설고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아버지, 잠시만요. 잠시만 저희랑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은 쫓아낸다는 말 대신 따로 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을 참 곱게도 하는군요. 잠시가 얼마나 되는데? 미란이 화가 풀릴 때까지요. 한 1년? 아니, 한 6개월쯤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미란이도 괜찮아질 거예요. 6개월. 아들은 제게 6개월의 추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래, 6개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이 아비가 나가서 살 집이라도 얻어줄 거니? 6개월 동안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니.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라는 듯. 하지만 차마 먼저 꺼내지 못했던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아버지 퇴직금이랑 적금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쓰시면. 하고 짧은 탄식이 입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적금, 제 통장,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알기론 아버지 통장에 퇴직금이랑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으신 보험금, 그리고 따로 모아두신 돈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면 6개월 아니라 1년도 충분히.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120만 원짜리 찻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였을 뿐입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제 통장에 든 그 돈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제게는 평생 목공소를 운영하며 아껴 모은 돈과 퇴직 후 받은 퇴직금,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까지 합쳐 4억 원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가며 아들에게조차 손 벌리지 않고 지켜온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었지요. 여보, 이 돈은 절대 아들한테 다 주지 마. 당신 노후에 써야 할 돈이야. 당신 몸 하나 건사할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사치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이 대출금에 쪼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돈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제 유일한 핏줄인 민호가 고작 며느리 비위 맞추자고 저를 내쫓으면서 그 돈을 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 집이니까라며 참아왔던 모든 순간이 원망과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은 아비의 돈을 노리는 낯설고 탐욕스러운 중년의 남자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들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가서 생각 좀 하마.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미란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펄럭. 방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이불 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조그만 오동나무 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바랜 사진 한 장과 통장, 그리고
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억 8천만 원. 그래, 나가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나갈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이 돈, 너희 손에는 10,000원 한 장 쥐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오늘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구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킨 지는 오래였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통장과 도장을 다시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며느리는 제 인기척에 안방 문이 빼꼼 열리더니 부은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안 나갔어? 라는 경멸과 어쨌든 나갈 거니까라는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호한테 얘기 들으셨죠?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연 채로 묻더군요. 빨리 방 좀 빼주세요. 저희도 인테리어 계획이 있어서요. 인테리어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내보내고 제 방을 옷방으로 꾸미려는 것이겠지요. 저는 밥을 푸다 말고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알았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말고. 제 대답이 너무나 순순해서였을까요? 며느리가 의외라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할 줄 알았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방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짐만 챙겨서 나가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평소처럼 산책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오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곧장 버스를 탔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있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김 과장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과장, 나 좀 도와줘요. 내 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통장 싹 다 해지하려고. 네, 전부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시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냥 다 해지해줘요. 오늘 당장. 제 표정이 너무 단호해서인지 김 과장은 더 묻지 않고 제 신분증과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서 손해가 좀 났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그 돈이 모두 빠져나와 하나의 입출금 통장으로 합쳐졌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 과장, 부탁이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집에서 전화가 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내 계좌에 대해 물으면 오늘 내가 여기 온 적도 없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해줄 수 있어요? 김 과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읽은 듯 했습니다.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개인정보라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강남역 근처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골에 조용히 살만한 집을 좀 알아보려고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바다 보이고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쪽으로요. 강릉이나 그쪽. 저는 오래전 아내와 단 한 번 신혼여행을 갔던 강릉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었지요. 여보, 나중에 늙으면 꼭 저런 데서 바다 보면서 살고 싶다. 그 꿈을 이제라도 제가 대신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컴퓨터로 몇 군데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집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릉 사근진 해변 근처의 작은 시골집이었는데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이요? 자세히 좀 봅시다. 아이고, 어르신, 이건 집이 좀 낡았는데요. 그래도 마당이 넓고 대청마루에서 바다가 바로 보여요. 사장님은 제게 사진을 수십 장 보여주었고 집주인이 직접 찍었다는 동영상까지 꼼꼼하게 틀어주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그리고 널찍한 대청마루. 그 마루 끝에 바다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걸로 하죠. 네. 어르신, 직접 가보시지도 않고요? 가볼 시간 없어요.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드니 이걸로 계약금 보낼 테니 처리해줘요. 제 결단력에 사장님도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집주인과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 통장에서 계약금 1,200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남은 잔금 1억 800만 원은 일주일 뒤 이사 가는 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가늘게 떨리는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74.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한심하다는 듯 힐끗 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 순옥이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옥이는 제 고향 친구로 젊은 시절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강릉으로 내려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아, 나 정수다. 어머, 정수야? 어쩐 일이야? 웬 공중전화야? 너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또 속 썩였어?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참아왔던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옥아, 나 이사 간다. 이사? 아들 집에서 나와? 응. 강릉으로. 너네 동네 근처로. 강릉? 아니, 왜 갑자기? 민호랑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차마 자식의 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도 이제 바다 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너무 지쳤다, 순호가. 정수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나 일주일 뒤에 떠나.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 너한테 연락할게. 그때 한번 놀러와. 알았지? 야, 너 지금. 저는 순옥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피해 제 방에서 가장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제 속옷 몇 벌과 겉옷 2벌, 그리고 아내의 사진과 결혼 반지, 마지막으로 제 모든 것이 담긴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늘어난 살림살이들, 며느리가 쓰다 버린 낡은 물건들, 손녀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 모든 것을 저는 그 집에 버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제 10년 세월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4시 50분, 저는 맞춰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간 잠이라고 부를 만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얕은 선잠 속에서 수십 번도 깼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바싹 마른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제 방에서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낡은 나무 선반, 손녀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벽지에 희미하게 남은 시간의 흔적들. 이곳에서 버틴 10년의 세월이 이 작은 방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제가 키워낸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뺨을 노려보던 며느리의 눈빛과 제 통장을 거론하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제가 닦아놓은 그릇들이 나란히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메모지에서 종이 한 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제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갔으니 잘 살아라. 연락하지 마라. 더 쓸 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컵 하나로 눌러놓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며느리의 화려한 구두들과 아들의 단정한 구두, 그리고 제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도어록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리릭.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10년을 살았던 집안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당겼습니다. 덜컥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제 남은 10년도 그리고 제 아들과의 인연도 그 문 뒤에 갇혀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른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안개에 젖어 고요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방이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는 소리, 드르륵 하는 그 소리만이 제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단지 앞 큰 길가로 나오자 다행히 이른 영업을 시작하는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기사님, 고속버스 터미널로요. 센트럴시티로 가주세요. 네, 타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뒷유리로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저 거대한 건물. 저것이 제 감옥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다신 안 본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매표소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강릉 가는 거 지금 제일 빠른 걸로 한 장 주세요. 6시 10분 차 있습니다. 편도세요? 네. 편도요. 강릉행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하고 50년. 아내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목공소 운영하느라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이었고 동시에 탈출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전 재산이 담긴 통장과 도장, 그리고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고 빼곡했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과 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74세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이 늙은 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악을 쓰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내쫓기 위해 제 돈을 운운하던 아들의 비굴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지독한 독이 되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저런 것들에게 내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3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버스가 강릉 터미널이라는 팻말 아래 멈춰 섰을 때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청량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햇살도 서울보다 한 뼘은 더 밝은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정수 어르신.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더 고생이시죠. 자, 차 타세요. 집으로 바로 가시죠. 잔금 치르실 서류랑 다 챙겨왔습니다. 사장님의 작은 승용차를 타고 저는 시내를 벗어나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난생 처음 보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은 집들, 밭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저 집이에요. 사장님이 가리킨 곳에는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작은 시골집이 서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마당,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대문. 저는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낡아도 속은 튼튼합니다. 전 주인이 수리를 한 번 했거든요. 저는 가방을 마당에 내려놓고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먼지와 햇빛이 뒤섞인 냄새, 방 2개, 작은 부엌, 그리고 거실 대신 넓은 대청마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마루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마당 끝 낮은 담장 너머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리는 것 하나 없는 온전한 바다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닷바람이 낡은 집의 마루를 시원하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사장님을 보며 제 인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집이군요. 그날 저는 사장님에게 잔금 1억 800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이제 2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고 저는 텅 빈 집,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집 마루에 앉아 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바다가 붉게 물들고 별이 뜰 때까지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 그 첫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릉에서의 첫날 밤은 제 인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히 혼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은 낡았지만 그 낡음이 주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한밤중에도 윗집의 쿵쿵거리는 소리, 창밖의 차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늦은 밤까지 보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으면 모를 풀벌레 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바닥을 쓸고 가져온 얇은 담요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등이 뻐근했지만 그 불편함조차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방 천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통장에 남은 2억 5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자 제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을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이렇게 청명한 줄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 쌀을 찾았지만 쌀독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집에 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챙겨온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뜯어 냄비에 끓인 물을 부었습니다.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좋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벨소리가 제 가방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혹시 몰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혹시 아들일까? 어젯밤 제가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제가 남긴 메모를 보고 하룻밤 동안 며느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겠지요. 저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10초도 안 되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차분한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잔뜩 격앙된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는 왜 메모만 남기고 나가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그 단어가 쇠스랑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3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것을 걱정했겠지요. 저는 제 발치에 기어가는 개미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시골 내려왔다. 시골이요? 무슨 시골이요? 아니,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너희가 나가라고 했잖니. 그래서 나왔다.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란이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진짜로 나가시란 뜻이었겠어요? 아버지도 참.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리 줘봐. 답답해 죽겠네. 덜컥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희 엿먹이시는 거예요? 고작 찻잔 때문에 그렇게 삐지실 일이에요? 그래서 가출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아버님 찾느라 얼마나. 할 말 다 했니?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버님, 지금 장난하시는.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며느리의 쇳소리가 끊기고
다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 평화를 깨뜨릴 권리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입구에 나가 당장 필요한 쌀과 이불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새로 이사 오셨어요? 저 바닷가 집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요? 거긴 살기 복잡하잖아요. 여긴 심심하실 텐데. 심심한 게 좋아서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게 두부 한 모를 덤으로 더 넣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낡은 냄비에 밥을 하고 마을에서 사온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첫 저녁이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 눈치밥을 먹으며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된장찌개 하나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재중 전화가 3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 녀석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만두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왜 전화를 꺼놓으세요? 사람 걱정되게. 걱정? 내가 위험할까봐, 아니면 내 돈이 위험할까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미란이가 어제 그런 건 걔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주소라도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필요 없다. 나 안 위험해. 여기가 서울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네. 제가 내일 당장. 아들은 끈질겼습니다. 저는 아들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확인을 위해 미끼를 던졌습니다. 됐고, 너 그제 은행 갔었니? 네. 그 은행은 왜? 내 통장, 그거 확인하러 갔었지?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왜 통장을 해지하셨어요? 그 돈 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드디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남았던 아들이라는 이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돼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출한 그날 아침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제 통장부터 확인했던 겁니다. 늙은 아비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 3억 8천만 원이 무사한지만 궁금했던 것이지요. 제가 만약 주거래 은행을 바보처럼 그대로 두었다면 저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돈에 손을 대려 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물어? 아니, 그게 아버지 돈이니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알면 됐네. 내 돈인데 내 마음이지. 너희 돈 아니잖니. 아버지, 그만. 다시는 그 돈에 대해 묻지 마라.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도 내 자식 아니고. 끊는다. 저는 아들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다시 한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마당 구석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그렇게 잡초와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마당은 사람 키만 한 잡초들로 정글을 이루고 있었고
낡은 담벼락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걸 다 어느 세월에 치운다. 저는 마을 슈퍼에서 호미 한 자루와 낫을 사와 매일같이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갇혀 살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땡볕 아래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저는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처량한 생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 밭을 다 업고 있네. 옆집 담장 너머로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이, 아니지? 할머니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 정수야? 박정수 맞아? 세상에. 제 고향 친구이자 젊은 시절 함께 서울로 상경했던 김순옥이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하던 친구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야, 너 전화로 강릉 온다 하더니 진짜 왔구나. 근데 하필 내 옆집을 사다니. 나도 몰랐어. 그냥 바다 보이는 집 달라고 했더니 여기를 주더라고. 순옥이는 당장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호미를 빼앗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양반아,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지. 설렁설렁 윗대만 뜯으면 내일 또 나. 순옥이는 시범을 보이듯 깊숙이 호미를 넣어 잡초 뿌리를 통째로 뽑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이틀 내내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이고, 순옥아. 고마워서 어떡해. 점심이라도 대접할게. 됐어. 서울 양반 밥 얻어먹자고 일해준 거 아니야. 그나저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녀. 그날 저녁 순옥이는 커다란 양푼에 겉절이 김치를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방금 담갔으니까 마시나 봐. 여긴 젓갈을 많이 넣어. 저는 순옥이가 준 겉절이를 한 줄기 쭉 찢어 입에 넣었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과 진한 젓갈 냄새, 그리고 아삭한 배추의 단맛. 그 맛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서 얻어먹던 배달시키고 남은 차가운 반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대가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울어, 이 양반아? 김치가 매워? 아니, 너무 맛있어서. 그날 저는 겉절이 하나에 밥 2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김치 한 조각이 이 낯선 강릉 땅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순옥이 덕분에 제 시골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빨라졌습니다. 순옥이는 제게 마을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에 가야 싼 물건이 많아. 마트 같은 데는 비싸기만 하지. 난생 처음 가보는 강릉 5일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튀겨내는 닭강정 냄새, 트럭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채소들. 아저씨, 이 시금치 한 단에 얼마예요? 2,000원만 줘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2,000원? 서울에서는 손바닥만 한 거 한 줌에 5,000원도 넘었는데. 제 말에 채소 장수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인심이 돈이요. 서울서 오셨다면서? 한 단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10,000원 한 장으로 시금치와 무, 생선 2마리,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새로 이사온 서울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시아버지도 아닌 그냥 서울 할아버지. 저는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순옥이는 제 손을 이끌고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얼굴 도장 찍어야 마을 사람들도 너를 식구로 알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시선들에 저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새로 이사 온 서울 할아버지야. 인사들 해. 순옥이의 소개에 이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서울은 살만하던가요? 여긴 공기는 좋아도 심심할 텐데. 아닙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자, 이리 와서 화투나 한 판 쳐. 저는 수십 년 만에 화투패를 잡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며느리가 교양 없다고 질색팔색해서 감히 만져볼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 양반아. 지금 그거 먹어야지. 꼭, 스톱이요? 아이고, 나가리고의 피박이네. 서울 할아버지 오늘 돈 다 잃었어. 자, 막걸리 한 잔해. 졌으니까 내가 따라. 누런 주전자에 담긴 시큼한 막걸리가 종이컵에 채워졌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샤하는 소리와 함께 속이 짜릿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땀냄새 나는 늙은이들과 시큼한 막걸리와 이유 없는 웃음소리. 그날 저는 50년 만에 가장 크게, 가장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제 곁에는 며느리의 눈치도 아들의 한숨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그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 뻥 뚫린 바다가 보이는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천국이었습니다. 강릉에 내려온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연한 시골 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고 순옥이와 함께 텃밭을 가꿨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 한쪽에는 제가 심은 배추와 무, 파가 제법 그럴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이발소에서 머리도 짧게 깎았습니다. 점심에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과 국수를 삶아 먹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바다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소화불량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올라 얼굴에 혈색이 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평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손으로 만든 가구는 정말 따뜻해. 나무 냄새가 나잖아. 그래. 나는 목수였지. 다음 날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떠밀려온 유목, 오래된 집을 헐 때 나온 석가래, 마을 어귀에 버려진 폐목재들. 저는 그것들을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정수야, 너 그 나무로 뭐 하려고? 순옥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뭔가 만들어 보려고. 저는 마을 철물점에서 톱과 대패, 끌과 망치를 샀습니다. 50년 전 제가 처음 목공을 배울 때 썼던 것과 똑같은 연장들이었습니다. 마당에 간이 작업대를 만들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을 따라 대패질을 하는 법, 나무의 숨결을 느끼며 곡선을 깎아내는 법. 처음 만든 것은 작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워온 유목으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의자. 아이고, 정수 씨. 이거 어디서 샀어요? 경로당 이장님이 제가 만든 의자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직접? 세상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젊었을 때 목공소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할아버지, 우리 집 책상 다리가 부러졌는데 좀 봐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이 문짝 좀 고쳐주세요. 삐걱거려서 미치겠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나무를 만지는 것이 좋았고 제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카페에 놓을 테이블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목으로 만든 테이블이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테이블이요? 네. 물론 재료비랑 공임은 드릴게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성을 들여 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목으로 테이블 4개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테이블을 카페에 납품하던 날 젊은 사장님 부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거 완전 작품이잖아요. 할아버지,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인스타, 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작품 소개해도 될까요?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인스타그램에 제 테이블 사진이 올라가자 강릉 시내는 물론이고 서울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만든 유목 가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저는 졸지에 인스타그램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지만요. 주문이 밀려들자 저는 마당에 있던 낡은 창고를 수리해서 작은 공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바다목 공방. 매일 아침 나무를 다듬고 오후에는 경로당 식구들과 어울리고 저녁에는 마루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일상. 주문이 들어오면 정성껏 가구를 만들고 남는 시간에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정리해 보니 재료비를 빼고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무임금 가사도우미로 살며 10,000원 한 푼 받아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120만 원짜리 찻잔 때문에 쫓겨났던 제가 이제 제 손으로 꼬박꼬박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된 겁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은 바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나무를 다듬을까,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손님들과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가구 잘 받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순옥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요즘 얼굴에 꽃이 폈어. 목공 다시 하길 잘했지?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정말 잘했어. 내 손으로 밥벌이하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바쁘게 사는 것.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울 틈도 아들을 미워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늙은이 박정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다목 공방 대표 박정수였습니다. 공방 일이 손에 익고 제 솜씨를 찾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갈 무렵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릉은 벌써부터 명절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5일장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붐볐고 사람들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이네도 서울 사는 아들, 딸들이 내려온다며 며칠 전부터 집안을 쓸고 닦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정수야, 너 설날에 어디 갈 데 있어? 나는 공방에서 일이나 해야지. 명절에 주문 밀린 거 좀 처리하려고. 자식들 다 소용없어. 그래도 명절인데. 순옥이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 동정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공방에도 명절 선물용 나무 소품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님들은 도마며 젓가락 받침이며 각종 소품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홀로 공방에 남아 나무를 깎았습니다. 바쁘게 몸을 놀리는 것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허전함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받은 도마를 포장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방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차 문이 열리고 제 눈에 익은 얼굴이 내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연아? 대학생이 되어 훌쩍 커버린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아니 아들 녀석이 찾아왔던 그날 이후로는 처음이니 거의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어색하게 그리고 조금은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불안감이 먼저 덮쳐왔습니다. 내가 여길 어쩐 일이야? 아빠랑 같이 왔어? 엄마는?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일단 서연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따끈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몇 시간인데? 밥은 먹었어? 터미널에서 뭐 좀 사 먹었어요. 서연이는 제 작은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좋다. 바다도 보이고. 그래, 좋지? 저는 서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였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왜 왔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서연이가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할아버지가 집 나오신 거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찻잔 깨뜨린 것 때문에 삐쳐서 나가셨다고요. 가족 다 버리고 혼자만 편하게 사시려고 그러셨다고요. 역시 그렇게 말했군요. 며느리 송미라는 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덮어두고 제가 아주 속 좁고 이기적이며 찻잔 몇 푼에 삐쳐서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할아버지. 저는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저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찻잔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실 분이 아닌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120만 원짜리 찻잔 사건부터 저를 내쫓으려 제 저축을 운운했던 아들의 비겁함, 그 모든 것을. 하지만 저는 서연이의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고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를 내쫓은 아빠와 거짓말을 한 엄마.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는 남은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린 손녀에게 그런 끔찍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의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씁쓸하게,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 이 나이에 뭘 바라겠니? 그냥 조용히 바다나 보면서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 저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른들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할아버지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할아버지, 내 엄마 아빠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힘든 거야. 넌 그냥 내 앞길만 잘 가면 돼. 알았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명절마다 올게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서연이는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제가 직접 만든 나무 연필꽂이를 선물로 챙겨주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책상에 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감사해요, 할아버지. 소중하게 쓸게요. 서연이를 태운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 편이라고 말해주던 불쌍한 내 손녀. 그 아이가 너무나 가여워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서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와 싸웠을 테고 서연이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이래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다. 저 독사 같은 여자로부터 내 손녀를 구할 수는 없어도 나까지 그 독에 물들 수는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방 문을 열고 밀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손녀가 다녀간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진실이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마음을 잊기 위해 목공에 더 매달렸습니다.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나무를 다듬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1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끊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아마 서연이가 알려줬겠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뻔뻔하지 않았습니다. 다 갈라지고 물기에 젖어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아버지. 다 큰 아들놈이 전화기 너머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서연이는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저 이혼하게 됐어요. 뭐? 그 사람이 미란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2년도 넘게.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고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차가운 생각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던 며느리 송미란. 그런 여자가 한 남편에게 만족하고 살 리가 없다고 저는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걔가 그렇게 사치를 하고
밖으로 나돌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버지, 제가 벌 받는 건가 봐요.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어서 제가 이런 벌을.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울며 횡설수설 자기 탓과 며느리 탓을 번갈아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어떡하긴요, 끝났죠. 그 남자 만나서 사업 자금 대준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서연이는? 서연이는 저랑 있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서연이만은 제 편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저렇게 망가져서 울고 있는 것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없었습니다. 민호야, 안 좋은 생각일랑 말아라. 넌 서연이 아빠잖니. 그애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이겨내라. 아버지, 죗값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아버지, 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다 정리하고 강릉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시고 살아? 이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돈도 있고 공방도 하고 밥도 해주는 늙은 아비에게 다시 기생하러 오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서울에서 내 삶을 살아라. 아버지, 제발요. 저 정말 이젠 아버지밖에.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내가 저지른 일들 서울에서 내 힘으로 수습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고 내가 서연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돌이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편하다. 그러니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순옥이에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다네. 뭐? 그 며느리년이? 응. 바람났대. 아이고, 꼴 좋다.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그래서 내 아들이 여기 내려와서 나를 모시고 살겠대. 뭐?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누굴 모셔? 너한테 밥 얻어 처먹으러 오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 서울에서 지 죗값 치르라고. 잘했다. 100번 잘했어. 순옥이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독하다고 욕해도 할 수 없어. 이제 와서 다시 발목 잡히면 너만 또 지옥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쓰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순옥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집 대문 앞에 웬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전화 통화 때보다 더 바싹 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하며 눈은 퀭하게 죽어있는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긴 또 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니. 아버지,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집도 넘어갔고 친구들한테도 빌릴 만큼 빌렸고. 제발요, 아버지. 아들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제발. 일어나라고 했다.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팔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순옥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수야, 저놈 진짜 죽을 상이다. 쫓아내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저는 한참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건방지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버림받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와.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밥이나 먹고 얘기하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요. 저는 아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다요. 아버지 내쫓은 것도, 아버지 돈 탐낸 것도, 아버지 마음 몰라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항상 미란이 편만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안 된다. 내가 무너진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해. 아버지 등에 엎여서 살면 넌 평생 그 벌은 못 고쳐.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작은 방 하나 내줄게. 한 달만. 한 달 동안 여기서 쉬면서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반드시 나가서 내 삶을 살아라. 아버지, 조건이 있다. 공방 일 도와라. 공짜로 재워줄 수는 없어. 내 힘으로 밥값은 해야지.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아버지. 뭐든 할게요. 정말 뭐든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창고에 있던 작은 방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베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루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옥이가 다가왔습니다. 야, 박정수. 너 결국 그놈 들였네? 한 달 만이야. 한 달 뒤에는 내보낼 거야. 진짜? 내가 그럴 수 있겠어? 이번엔 할 수 있어. 예전의 나랑은 달라. 저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나 평생 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밥 해주고, 돈 대주고, 집 마련해주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더라고.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야. 저놈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갖게 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순옥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수야, 너 많이 컸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제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서류만 만지던 손이라 나무를 다루는 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묵묵히 배웠습니다. 대패질하는 법, 톱질하는 법, 나무결을 읽는 법.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 결을 거슬러 밀면 안 돼. 이쪽으로. 저는 아들에게 목공을 가르쳤습니다. 50년 전 제가 처음 목공을 배울 때처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 올라갈게요. 뭐? 강릉 시내에 작은 목공방이 직원을 구한대요.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나중에 제 가게 내보려고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달 전 죽을 상으로 찾아왔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연이도 저랑 같이 있을 거예요. 강릉 시내에 작은 방 하나 얻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내 힘으로 해봐라. 막막하면 전화해. 밥은 해줄게.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꼭 잘해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 가서 잘해라. 아들이 짐을 싸서 떠나던 날 서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래. 내가 아빠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네, 할아버지. 자주 놀러 올게요. 손녀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과 손녀를 태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옥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갔어? 응. 잘 됐네. 저놈도 이제 제 밥값은 하겠다. 그래야지.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동의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4년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찻잔 하나로 시작된 비극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신혼여행 때 말했던 그 바다. 그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저는 나무를 깎고 친구들과 웃고 때로는 찾아오는 손녀와 아들에게 밥을 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새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입니다.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고요.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74세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바다목 공방 대표이자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서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